그날 밤 옆방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처음엔 TV 소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웃음 속에 내 남편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옆엔 내 시누이가 있었죠. 저는 윤말자입니다. 올해 73이죠. 남편 박기훈과는 결혼한 지 꼭 50년이 됐습니다. 긴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이런 아침 풍경이 50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식탁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래 산 부부는 다 그렇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식사를 마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자야, 정자가 다음 주에 올 거야. 정자는 남편의 여동생입니다. 저보다 5살 아래죠. 이번에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수술하셨다며요. 괜찮으신가요? 응, 수술은 잘 됐는데 요양이 필요하대. 우리 집에서 한 달쯤 있다 가겠다는구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상민이가 어렸을 때도 정자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돈도 꽤 빌려줬고요. 안방 옆에 작은 방 치워놓을게요. 거긴 햇볕도 잘 들어오고 좋잖아요. 남편이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소. 우리 형제가 둘뿐인데 이럴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저는 식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참 소중한 거라고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게 가족이라고 믿었죠. 그때만 해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작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이불장을 열어 깨끗한 이불을 꺼냈어요. 햇볕에 말린 이불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방 안 공기를 환기시켰죠. 이 정도면 편히 쉴 수 있겠네. 저는 꽃무늬 커튼을 새로 달았습니다. 정자가 좋아하는 색이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작은 화분도 놓았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밝은 방이 완성됐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잘 꾸몄네. 정자가 좋아하겠어. 남편의 목소리에 뭔가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자가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정자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준비했죠. 오후 3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왔구나. 남편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정자가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형님, 형수님, 패 끼쳐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들어와. 저는 정자의 캐리어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수술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여기서 푹 쉬다가요. 정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수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편해져요. 그 손이 왠지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긴장했나 보다 싶었죠. 저는 정자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자는 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예쁘게 꾸며놨네요. 형수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별것 아니에요. 편히 쉬어요. 저는 정자가 짐을 풀도록 두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정자 방 앞 복도에 서 있었어요. 뭔가를 듣는 듯한 자세였죠. 왜 그래요? 들어가 보지 그래요.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정자가 잘 자리 잡나 싶어서.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여동생이 걱정돼서 그런가 보다 했죠.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정자는 많이 먹지 못했어요. 수술 후라 입맛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입맛 없으면 무리하지 말고요. 천천히 드세요. 고마워요, 형수님. 형수님 음식은 맛있는데 제가 요새 잘 못 먹어요. 남편이 정자에게 반찬을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던 거야. 형부 기억력 좋으시네요. 맞아요. 이거 제가 좋아했죠. 둘이 주고받는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남매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정자가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모여 있으니 좋았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남편도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자 괜찮아 보이던가요? 응, 좀 수척하긴 한데 곧 회복할 거야.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곧 코 고는 소리로 바뀌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면 정자도 건강을 회복할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죠. 우리는 다시 둘만의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으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제 인생 50년 중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정자는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이 빠른 편이었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형수님, 제가 설거지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쉬어요. 아직 몸 조심해야죠.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더 답답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정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정자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정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형부하고는 결혼하신 지 50년이나 됐죠. 그렇죠. 긴 세월이에요. 부럽네요. 전 남편이랑 10년도 못 살고 헤어졌는데 정자는 1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혼자 살아오느라 힘들었을 겁니다. 힘드셨겠어요. 뭐, 이제는 익숙해요. 혼자 사는 게. 하지만 가끔은 외로워요. 정자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정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여기 있는 동안 푹 쉬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느끼고 가요. 정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형수님.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친구 모임이 있었다고 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술 많이 드셨네요. 괜찮아요. 괜찮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남편이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가 남편을 눕혔어요.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줬죠. 푹 주무세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말자야, 미안해. 왜요, 갑자기? 그냥, 미안해.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그냥 술김에 한 말이겠거니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좀 더 민감했다면 달랐을까요? 아니, 어차피 알게 됐을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많이 회복했어요. 이제는 아침 산책도 나갈 정도였죠. 저는 정자의 회복 속도에 놀랐습니다. 수술했다던데 정말 빨리 나으시네요.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그런가 봐요. 몸이 튼튼한 편이에요. 정자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예쁘게 꾸미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아직 젊음이 남아있는 여자였죠. 남편은 요즘 부쩍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전에는 친구들 만나러 자주 나갔는데 말이에요. 정자가 있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여동생이 집에 있으니 신경 쓰이는 거겠죠. 오늘은 안 나가요. 응, 집에 있을래.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정자도 옆에 앉아 함께 TV를 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죠. 가끔 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매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는 그게 진짜 남매의 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 순진한 게 아니라 눈이 멀었던 거죠. 보고 싶지 않은 걸 안 본 겁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거예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아직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정자도 자기 방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과 정자에게 자라고 말하려고요. 그런데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TV만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요. 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도 비어 있었어요. 그때 작은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방이었죠. 형부, 이제 들어가 주세요. 늦었어요. 정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푹 쉬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안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죠.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자는 척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냥 궁금했어요. 남편이 정자방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요. 하지만 물어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대답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른 척 했죠. 그게 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그날 밤부터 제 평온한 일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요. 50년이라는 시간 아래서요. 저는 계속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게요.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신경이 쓰였죠. 그때 들렸습니다. 옆방에서 웃음소리가요. 낮고 간드러진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정자의 목소리였죠. 히히. 작게 웃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혼자 웃는 걸까요?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는 걸까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어요. 조용히 해. 말자가 깰 수 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박기훈, 제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정자가 또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형수님은 잠이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안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정자방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걸었어요. 문틈에 눈을 갖다 댔죠. 방 안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정자와 박기훈이었습니다. 둘은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닿을 정도로요. 정자가 박기훈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형부,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뭘 내가 외로울까봐. 형수님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찮아. 말자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함께. 둘이 또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정자가 박기훈에게 기댔습니다. 박기훈이 정자의 어깨를 감쌌어요. 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정자가 교태를 부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역겨웠어요. 박기훈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오래된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게 가족이라고요. 저는 문에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됐죠. 저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박기훈이 정자방에 있습니다. 새벽 1시예요. 둘이 함께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붙어서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TV 소리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정자가 TV를 보고 있고 박기훈이 잠깐 들어가서 함께 본 거라고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어요. 뭔가 큰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흔들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못 잤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박기훈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거실로 왔어요. 아침 먹어요. 응. 박기훈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퍼앞에 놓았어요.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정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나왔어요. 화장도 연하게 했죠. 형수님, 아침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앉아요. 정자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기훈 맞은편이었어요. 저는 세 사람분의 밥을 차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했어요. 숟가락 소리만 들렸죠. 저는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없는지요. 하지만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그저 남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형부, 이 반찬 맛있네요. 그래, 말자가 잘 만들었어. 형수님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정자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많이 드세요. 식사를 마친 후 정자가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박기훈은 거실에서 신문을 봤어요. 형수님, 제가 할게요. 형수님은 쉬세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저는 정자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자의 손을 봤어요. 곱고 하얀 손이었죠. 매니큐어도 바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참 고우시네요. 형수님도 곱잖아요. 저는 늙어서 이제 거칠어요. 아니에요. 아직 곱고 예쁘세요. 정자가 제 손을 만졌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그 손길이 싫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자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생각했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요?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확인하기로 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안방에서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11시쯤 됐습니다.
박기훈이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요. 박기훈이 안방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자는 척 하면서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 20분, 30분. 박기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리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화장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박기훈이 화장실에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정자방 쪽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부, 자주 오시면 안 돼요. 형수님이 눈치챌 거예요. 괜찮아. 조심하면 돼. 그래도 이러다 들키면 큰일 나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둘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은밀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장면이었어요.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이요. 박기훈이 정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자가 박기훈에게 기댔어요. 형부 품이 따뜻해요. 그래, 옛날부터 그랬잖아. 옛날부터요. 저는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옛날부터라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가요? 정자가 박기훈을 올려다봤습니다. 형수님은 모르시죠? 당연하지. 말자는 아무것도 몰라. 만약 아시면 어쩌려고요. 알 리가 없어. 말자는 순진해. 순진하다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네, 순진했죠. 남편을 믿고 가족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2번이나요.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를 넘어서 무엇인가가 끌어올랐죠. 50년을 함께 산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제 눈앞에서 다른 여자와요. 그것도 시누이와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박기훈이 안방으로 돌아온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박기훈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자는 척했죠. 박기훈은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죠. 50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도 사랑이라는 말도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밤마다 박기훈은 정자방으로 갔어요. 저는 안방에서 울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잠을 못 자서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말자야, 어디 아파? 박기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요. 박기훈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역겨웠어요. 저는 몸을 피했죠. 쉬어요. 무리하지 말고요. 박기훈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밤에 같이 있는 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더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참고 견디기로 했어요.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지만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정자가 입고 있는 옷이 낯익었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멈췄습니다. 정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는 제 옷이었습니다. 작년에 산 베이지색 원피스요. 제가 아끼는 옷이었죠. 정자 씨, 그거. 정자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태연한 얼굴이었어요. 아, 이거요. 형수님 옷장에서 빌려 입었어요. 괜찮죠? 괜찮냐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제 옷을 입었는데요. 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자가 계속 말했어요. 형부가 이 색깔 좋아하시더라. 제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어요. 형부가 이 색깔을 좋아한다고요. 박기훈이 좋아하는 색깔이라고요. 그래서 제 옷을 입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형부가 베이지색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옷을 입었다고요. 네, 형부 앞에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요. 정자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음흉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아야 했죠. 증거가 더 필요했으니까요. 아침 드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가 식탁에 앉았어요. 박기훈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자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오, 예쁜데. 새 옷이야. 정자가 킥킥 웃었습니다. 형수님 옷이에요. 빌려 입었어요. 그래. 잘 어울려. 박기훈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퍼주면서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둘 사이에 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빛, 미소, 분위기. 모든 게 수상했죠.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죠. 말자야, 밥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요. 어디 아파? 요새 밥을 잘 안 먹네. 박기훈이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식사를 마치고 정자가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저는 정자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형수님, 이 옷 정말 예뻐요. 어디서 샀어요? 작년에 백화점에서 샀어요. 나중에 저도 하나 살래요. 형부가 좋아하시니까. 정자가 또 그 말을 했습니다. 형부가 좋아한다고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다 입으셨으면 빨래통에 넣어주세요. 네, 알겠어요. 정자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형부가 좋아하는 색깔이래요. 형부 앞에서 예쁘게 보이고 싶대요. 시누이가 형부 앞에서 왜 예뻐야 하나요? 왜 형부가 좋아하는 색깔을 입어야 하나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냥 남매가 아니에요. 뭔가 더 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박기훈의 셔츠를 들었는데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였어요. 달콤하고 진한 향수 냄새요. 저는 박기훈의 셔츠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한 향수 냄새였죠.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향수를 거의 안 써요. 가끔 쓰더라도 은은한 향을 좋아하죠. 이 향수는 달랐습니다. 진하고 농염한 향이었어요. 젊은 여자들이 쓸 법한 향수요. 저는 정자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정자 씨, 잠깐만요. 네, 들어오세요.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향수 좀 써봐도 될까요?
냄새가 궁금해서요. 아, 그럼요. 여기 있어요. 정자가 화장대에서 향수병을 꺼냈습니다. 제게 건넸어요. 저는 향수를 손목에 뿌렸습니다. 냄새를 맡았죠. 똑같았습니다. 박기훈 셔츠에서 난 냄새와 정확히 같았어요. 좋은 향이네요. 그쵸? 형부도 이 향 좋아하신대요. 정자가 또 그 말을 했습니다. 형부가 좋아한다고요. 저는 향수병을 돌려줬습니다. 방에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박기훈 셔츠에서 정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뻔했어요. 둘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으면 향수 냄새가 옷에 뱄까요? 얼마나 오래 붙어 있었으면 이렇게 진하게 냄새가 날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어요. 이제 확실합니다. 박기훈과 정자는 그냥 남매가 아니에요. 둘은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신우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죠. 가족도 사랑도 신뢰도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왜 저한테 이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50년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요.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섬겼는데요. 아들을 키우느라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시부모님 모시느라 고생했어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제 인생을 포기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받을 대가인가요? 화가 났습니다. 슬픔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밤에 함께 있고 향수 냄새가 난 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박기훈은 거실에 있었죠. 11시쯤 됐습니다. 박기훈이 슬금슬금 안방 문을 열었어요. 제가 자는지 확인하더니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자방으로 가는 발소리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갔죠. 정자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박기훈과 정자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둘이 꼭 붙어서요. 정자가 박기훈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박기훈이 정자를 안고 있었어요. 형부, 형수님 몰래 이러는 거 재미있지 않아요. 그래, 옛날 생각나. 우리 젊었을 때 말이에요. 응, 그때 우리. 박기훈의 말이 끊겼습니다. 정자가 박기훈의 입을 막았어요. 쉿, 형수님 깰 거예요. 둘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죠. 우리 젊었을 때라고요. 옛날 생각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둘이 예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건가요? 아니, 그 이상인가요?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박기훈과 정자의 관계는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뭡니까? 50년 동안 속아 살았던 건가요? 남편이 신우이와 바람을 피우는 줄도 모르고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는 들러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박기훈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어요. 베개를 입에 대고 울부짖었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폭로해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복수할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치밀하게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박기훈과 정자는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윤말자를 무시한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아침 준비를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순진한 아내가 아닙니다. 복수를 계획하는 여자예요. 박기훈과 정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모르죠. 그게 제 무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기훈이 외출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정자는 산책을 나갔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기회였어요. 제일 먼저 정자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 안을 둘러봤죠. 침대가 보였습니다. 이불이 개켜져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이불을 들춰봤습니다. 베개가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정자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박기훈 것이겠죠. 베개를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박기훈의 냄새가 났어요. 남자 특유의 냄새요. 저는 침대 밑을 살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넣어 더듬었어요. 뭔가 만져졌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어요. 꺼내보니 와인잔이었죠. 와인잔이 2개 있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한 잔에는 연한 핑크색, 다른 한 잔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박기훈은 립스틱을 안 바르니까요. 핑크색 립스틱은 정자 것입니다. 저는 와인잔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증거 사진이었어요. 욕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위에 수건이 걸려 있었어요. 수건을 들어봤죠. 립스틱 자국이 있었습니다. 정자가 쓴 수건이에요.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어요. 수건에 립스틱 자국이 2 종류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한 핑크색, 다른 하나는 진한 레드색이었어요. 정자는 연한 립스틱을 써요. 진한 레드는 안 쓰죠. 그럼 이 레드색 립스틱은 누구 겁니까? 저는 화장대로 갔습니다. 정자의 화장품이 놓여 있었어요. 립스틱을 하나씩 열어봤죠. 연한 핑크색 립스틱이 있었습니다. 정자가 쓰는 색이에요. 하지만 진한 레드색 립스틱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레드색 립스틱은 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진한 레드색을 써요. 제 립스틱이 왜 정자 욕실 수건에 묻어 있나요? 정자가 제 립스틱을 썼다는 건가요? 아니면 박기훈이 제 립스틱을 바른 건가요? 정자인 척 하려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놀아났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수건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도록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자의 속옷, 화장품,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뭔가 종이가 만져졌어요. 꺼내봤죠. 쪽지였습니다. 접혀진 쪽지요. 저는 펼쳐봤어요. 형부, 어젯밤처럼만 해요. 그때처럼 젊은 기분이에요. 형수는 모르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정자의 필체였습니다. 박기훈에게 쓴 쪽지였어요. 어젯밤처럼만 하라고요. 그때처럼 젊은 기분이라고요. 형수는 모른다고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쪽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여러 장 찍었어요. 서랍을 계속 뒤적였습니다. 다른 증거가 더 있을지 몰라서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모텔 영수증이었어요. 작년 7월 20일자였죠. 작년 7월이면 한여름이었습니다. 박기훈이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했던 때예요. 이틀 동안 집을 비웠었죠. 그때 정자와 모텔에 갔던 겁니다. 저한테는 친구들과 여행이라고 거짓말하고요. 저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날짜와 모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서랍 맨 밑에 핸드폰 충전기가 있었습니다. 정자가 쓰는 거겠죠. 저는 충전기를 꺼냈어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정자 핸드폰을 복사하면 어떨까요? 대화 내용, 사진, 통화 기록, 모든 걸 백업받는 겁니다. 저는 정자가 핸드폰을 어디 두는지 알고 있었어요. 늘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이 떴어요. 비밀번호를 몰랐죠. 하지만 저는 몇 번 시도해 봤습니다. 정자 생일, 박기훈 생일, 우리 집 주소. 네 번째 시도에서 열렸습니다. 비밀번호는 박기훈 생일이었어요. 정자는 박기훈 생일을 핸드폰 비밀번호로 썼습니다. 얼마나 집착하는지 알 수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제 핸드폰과 연결했습니다. 백업 앱을 실행했어요. 데이터가 복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메시지, 통화 기록. 모든 게 제 핸드폰으로 넘어왔죠.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10분쯤 기다렸을까요? 백업이 완료됐어요. 저는 정자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자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죠. 대부분 정자 혼자 찍은 셀카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진은 달랐어요. 박기훈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었어요. 배경은 모텔 방이었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가까웠어요. 키스하기 직전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모두 증거였어요. 메시지 폴더를 열었습니다. 박기훈과 주고받은 대화가 수백 개 있었어요. 오늘 밤에 또 올 거지. 응, 말자 자면 갈게. 기다릴게. 형부 보고 싶어. 나도. 조금만 기다려. 대화 내용이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났어요.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형수한테 들키면 어떡해. 걱정 마. 말자는 아무것도 몰라. 바보니까. 바보라고요. 저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분노로 눈물을 삼켰죠.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야. 영원히. 형수 죽으면 우리 결혼하자. 형수 죽으면 결혼하자고요. 저를 죽이고 싶다는 건가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깨질 것 같았어요. 대화 내용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기훈과 거의 매일 통화했더군요. 길게는 1시간씩요. 저는 모든 기록을 저장했습니다. 날짜, 시간, 통화 시간까지요. 이제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요. 저는 정자방을 나왔습니다.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제 핸드폰을 봤어요. 수백 장의 사진, 수백 개의 메시지, 수십 건의 통화 기록. 이게 다 증거입니다. 박기훈과 정자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증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네. 중얼거렸습니다. 박기훈과 정자를 향한 말이었죠.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확실하게요. 두 사람은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윤말자를 무시한 걸 말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자가 산책에서 돌아왔어요. 형수님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어요.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정자는 제가 자기 방을 뒤진 줄 꿈에도 모를 겁니다. 핸드폰을 백업받은 것도 모르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며 생각했어요. 다음 단계는 뭘까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어떻게 복수할까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충분했어요. 천천히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요. 두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복수를 말이에요. 증거를 모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증거를 확인했어요. 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모두 제 핸드폰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하지만 증거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복수를 제대로 하려면 재산도 지켜야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박기훈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했어요. 은행 금고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래전에 만든 금고였죠. 박기훈은 이 금고의 존재를 모릅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 문서였습니다.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요. 명의는 박기훈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구매 영수증이요. 30년 전 이 집을 살 때 돈은 제가 냈습니다. 제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명의는 박기훈으로 했죠. 그때는 남편 명의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돈은 제가 낸 겁니다. 영수증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어서 클라우드에 백업했죠. 이 집은 제 돈으로 산 겁니다. 법적으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금고에는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박기훈 명의의 예금 통장이요. 통장에는 8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도 제가 모은 거예요. 30년 동안 제가 생활비를 아껴서 모았습니다. 박기훈 월급은 늘 부족했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보태고 아껴서 모은 돈이었죠. 통장은 박기훈 명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 사본도 찍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면 제가 넣은 돈인 게 증명됩니다. 이제 재산 문제는 정리됐습니다. 법적으로 싸워도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은행에서 나와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예약을 해둔 상태였어요. 어서 오세요. 윤말자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법무사가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에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산 분할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아,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아니지만 준비는 해야죠.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집은 제 돈으로 샀지만 남편 명의로 돼 있다고요. 예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네, 다 있습니다. 제 핸드폰을 꺼내 영수증 사진을 보여줬어요. 통장 내역도 보여줬죠. 법무사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재산 분할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실제 구매자가 당신이니까요. 다만 남편이 동의해야 수월하죠. 동의 안 하면요. 소송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기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소송 준비를 해야겠더군요.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오늘은 무료 상담이니까 괜찮아요. 정식으로 의뢰하시면 계약금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재산은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복수의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요. 증거도 모았고 재산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둘만 아는 방식으로요. 아니면 공개적으로요.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기로요. 가족 모임에서 폭로하는 겁니다. 아들 상민, 손주들, 며느리까지 모인 자리에서요. 그래야 박기훈과 정자가 진짜 무너질 겁니다. 가족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 회복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박기훈과 정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죠. 다녀왔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박기훈과 정자는 거실에서 계속 TV를 봤습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곧 저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거라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 상민에게 문자를 보냈죠. 상민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 온 가족이 다 모이면 좋겠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주말에 갈게요. 애들이랑 와이프도 데리고 갈게요. 그래, 고맙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어요. 이번 주말입니다. 모든 게 끝나는 날이죠. 다음 날부터 저는 주말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음식도 장만하고 집 청소도 했어요. 정자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손이 많이 가잖아요. 저는 정자를 봤습니다. 정자는 웃고 있었어요. 순진한 얼굴로요. 얼마나 뻔뻔한가요? 저한테 웃으면서 남편을 빼앗았잖아요. 그럼 설거지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어요. 정자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형수님, 이번 주말에 조카 보는 거 기대돼요. 그래요. 애들이 많이 컸겠네요. 오랜만에 보는 거죠.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자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수님, 요새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자가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피곤하신가 봐요. 주말 지나면 푹 쉬세요. 그럴게요. 설거지를 마치고 정자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어요. 주말 지나면 쉬라고요. 네, 쉴 겁니다. 복수를 끝내고 나면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내일이 주말 모임이에요.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죠. 증거 사진은 모두 프린트했습니다. 컬러로 선명하게 뽑았어요. 사진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모임에서 꺼낼 거예요. 핸드폰에 저장된 메시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돼 있었죠. 통화 기록도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프린트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박기훈과 정자는 가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50년의 거짓된 결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제 내 귀가 편하네.
중얼거렸습니다. 곧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박기훈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말자야, 내일 상민이 오지. 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네. 기분 좋아. 기분 좋다고요. 내일 당신 기분은 어떨까요? 한번 봅시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잠들었어요. 복수의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상민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요. 정자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거실 정리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정자가 거실로 갔습니다. 박기훈도 일어났어요. 오늘 상민이 몇 시에 온다고 했지? 점심때요. 12시쯤요. 알았어. 박기훈이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계속 요리했어요. 손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모든 게 끝난다고요. 11시가 됐습니다. 음식이 거의 다 준비됐어요. 저는 증거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안방 서랍에 넣어둔 봉투요. 사진, 메시지 프린트, 통화 기록 모두 들어 있었죠. 봉투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 뒤에 숨겨뒀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1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상민이 왔어요. 박기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래, 들어와. 상민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수진, 손자 민준, 손녀 지우까지요. 할머니 왔어요. 어머,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저는 손주들을 안아줬습니다. 정말 많이 컸더군요. 고모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상민이 정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정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 상민이.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고모는요? 응, 나도 잘 지냈어.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7명이 앉으니 꽤 북적였어요. 저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상민이 도와줬죠.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아들.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자, 다들 많이 드세요. 박기훈이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다들 식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목에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긴장돼서요. 엄마, 왜 안 드세요? 응, 나중에 먹을게. 너희들 먼저 먹어. 식사가 진행됐습니다. 다들 즐겁게 먹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다들 식사 다 하셨어요. 네, 엄마. 잘 먹었어요. 그럼 거실로 나가서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모두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소파 뒤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에 들고 거실로 나갔죠. 무슨 얘기인데요, 엄마? 상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다들 잘 들어야 해요.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긴장한 표정들이었어요. 박기훈이 물었습니다. 말자야, 무슨 일이야? 저는 박기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이랑 정자 씨 무슨 사이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박기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소리야? 우린 남매인데. 남매라고요. 남매가 밤마다 한 방에서 뭘 해요? 상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랑 고모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뭐라고요? 상민이 박기훈을 쳐다봤습니다.
박기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꺼냈죠. 이게 너희 아버지랑 고모야.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모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이요. 둘이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상민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예요, 아빠? 그건 박기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키스하기 직전 모습이었어요. 이것도 봐. 이게 남매가 할 짓이야. 수진이 사진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 이럴 수가. 저는 메시지 프린트를 꺼냈습니다. 한 장씩 돌렸어요. 이것도 봐.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야. 상민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상민아,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요?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상민이 소리쳤습니다. 정자가 일어나서 변명했어요. 상민아, 오해야. 우린 그냥 오해라고요. 이게 오해예요. 상민이 정자를 노려봤습니다. 정자가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통화 기록을 꺼냈습니다. 상민에게 건넸죠. 이것도 봐. 매일 밤 통화했어. 1시간씩. 이게 정말이에요, 아빠. 박기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상민이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상민을 안았어요. 여보,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아버지가 고모랑 그런 짓을 했는데 손주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서 무서웠나 봐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지우야. 걱정 마. 수진이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저는 정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자 씨, 할 말 있어요. 정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형수님, 오해예요. 정말이에요. 오해라고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밤마다 남편 방에 들어가는 거. 그건 그냥 얘기하려고. 새벽 2시에 얘기요. 침대에 누워서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신우이랑 바람을 피웠어요. 제 집에서요. 제 눈앞에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마음껏 울었죠. 엄마. 상민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상민 품에서 울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엄마. 많이 힘들었어. 정말 많이.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상민이 박기훈을 돌아봤어요.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박기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모르게요. 매일 밤 만났으면서요. 모텔까지 갔으면서요. 상민이 사진을 집어 던졌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정자가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상민아, 나도 외로웠어. 혼자 살기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형부랑 바람을 피운 거예요. 형수님 있는데요. 그게 우린 옛날부터. 정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상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옛날부터라고요. 언제부터예요? 정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기훈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그러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10년, 20년, 아니면 30년. 말자야. 결혼하기 전부터였을 수도 있죠.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바보였을지 몰라요. 박기훈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어요. 말자야,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요. 50년을 속인 걸 용서하라고요. 제발 말자야. 박기훈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역겨워요. 박기훈이 비틀거렸습니다. 상민이 박기훈을 붙잡았어요.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정자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구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자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쿵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죠. 이제야 내 귀가 편하네. 제가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밤마다 들리던 웃음소리, 속삭이는 소리, 이제 안 들어도 되니까 편해요. 거실이 지옥처럼 변했습니다. 모두 숨죽이고 있었어요.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애들아, 엄마랑 잠깐 밖에 나가자. 엄마, 괜찮아. 금방 올게. 수진이 아이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거실엔 5명만 남았어요. 상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할 거야. 엄마, 50년을 속고 살았어. 이젠 안 속아. 박기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자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싫어요.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요. 말자야. 나가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예요. 당신 집이 아니에요. 박기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명의인데. 명의는 당신이지만 돈은 제가 냈어요. 30년 전에 제 친정 땅 팔아서요. 영수증도 다 있어요. 상민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다 증거가 있어. 법적으로 이 집은 내 거야. 박기훈이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알아서 하세요. 제 알 바 아니에요. 저는 정자를 받습니다. 정자 씨도 나가요. 오늘 당장요. 형수님, 이 집에 하루도 더 있으면 경찰 불러요. 정자가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싸러 간 거죠. 상민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야 편해졌어. 정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풀린 기분이었죠. 정자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나가요. 정자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박기훈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나갈게. 그러세요. 박기훈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말자야, 미안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기훈은 그냥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엔 저와 상민만 남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아들아. 이제 정말 괜찮아. 상민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저는 상민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50년의 거짓된 결혼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예요.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힘드시죠? 얼마나?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해요. 정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상민이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엄마?
다 버려. 필요 없어. 네. 상민이 사진과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상민 가족은 집에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박기훈도 없고 정자도 없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을 둘러봤어요. 쓸쓸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이상한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내 집이네.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제 집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푹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한 밤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기훈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자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더 편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청소했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박기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죠. 말자야, 미안해. 집에 돌아가고 싶어. 무시했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어요. 정자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것도 무시했습니다. 차단했어요. 상민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제 안부를 물으러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빠한테 연락 오지 않았어요. 와도 안 받아.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고마워, 아들아. 상민은 제 편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모님, 힘내세요. 장모님은 잘못이 없어요. 고마워요, 수진아. 가족의 지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까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기훈과 정자의 일이 알려진 거죠. 윤말자 씨, 남편이랑 헤어졌다며요. 네, 그렇게 됐어요. 남편이 처제랑 바람 폈다는 게 사실이에요. 신우이예요. 네, 사실이에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나요? 사람들은 저를 동정했습니다. 참 안 됐어요. 50년을 살았는데 괜찮아요. 이제 자유예요. 그래도 힘드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정말이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피해자지만 약자는 아니니까요. 한 달쯤 지났습니다. 박기훈이 집 앞에 나타났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인터폰으로 받죠. 말자야, 나야. 문 좀 열어줘.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제발 말자야. 얘기 좀 하자. 싫어요. 말자야. 박기훈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법무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거예요. 그거 사인하세요. 이혼은 안 돼. 제발. 이미 결정했어요. 돌아가세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박기훈은 한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결국 돌아갔죠.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상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고모가 교회 나간대요. 교회요. 네, 회개한다고. 목사님한테 상담받는데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회개라고요. 그래요. 잘 됐네요. 고모가 엄마한테 용서 빌고 싶대요. 필요 없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요, 엄마. 정자가 교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정자를 봤어요.
교회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피했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말을 걸 이유가 없었죠. 그날 저녁 동네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박정자 씨 교회에서 회개한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요. 울면서 기도한대요. 형수님한테 용서받고 싶다고. 뭐 알아서 하겠죠.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정자가 뭘 하든 제 알 바 아니었어요. 박기훈도 비슷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기훈이가 술만 마신대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2달쯤 지났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어서 오세요, 윤말자 씨. 안녕하세요. 법무사가 저를 반겼습니다. 지난번 상담받았던 곳이었어요. 이혼 진행하시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신 서류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구매 영수증, 통장 내역, 모든 증거요. 법무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재산 분할 문제 없어요. 집 명의도 바꿀 수 있죠. 물론이죠. 실제 구매자가 당신이니까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남편이 동의하면 1달 안에 가능해요. 소송하면 석 달쯤 걸릴 거예요. 소송하겠습니다. 동의 안 받으시고요. 네, 그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박기훈과 완전히 갈라서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려고요. 채소, 과일, 생선. 혼자 먹을 양만큼만 샀어요. 혼자 사세요. 생선 가게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혼자 살아요. 남편분은요? 헤어졌어요. 어머, 그래요. 아줌마가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그래도 정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랑 김치만 끓였죠. 혼자 먹을 거니까 간단하게요. 밥을 퍼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어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맛있었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기분 살펴야 할 사람도 없었어요. 제 페이스대로 먹으면 됐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몇 개 안 됐어요. 금방 끝났죠.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드라마를 봤어요. 재미있었죠. 박기훈이 있을 때는 늘 뉴스만 봤습니다. 박기훈이 뉴스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보고 싶은 걸 봤어요. 드라마든 예능이든 뭐든 다요.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11시쯤 됐어요. 예전엔 이 시간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박기훈이 정자방으로 가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한 웃음소리도 속삭이는 소리도 없었죠. 그냥 고요했어요. 이제야 편하네.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편안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죠. 잠이 금방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밤이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윤말자 씨 소송 이겼습니다. 정말요? 네, 집은 당신 명의로 바뀝니다. 예금도 마찬가지고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이 집은 제 것이 됐습니다. 예금도 제 거고요. 박기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며칠 후 등기소에 갔습니다.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러요.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등기증이 나왔어요. 소유자, 윤말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뿌듯했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네. 중얼거렸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50년 만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 겁니다. 은행에도 갔습니다. 예금 명의도 바꿨어요. 통장에 제 이름이 찍혔습니다. 윤말자요. 8천만 원이 고스란히 제 거였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니까 당연했죠.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이제 박기훈과는 법적으로도 남이에요. 재산도 깔끔하게 정리됐죠. 복수가 완성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장미 한 다발을 샀어요. 축하할 일이라도 있으세요? 꽃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멋지시네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았어요. 빨간 장미가 예뻤습니다. 집안이 환해진 것 같았죠. 새로운 시작이네.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었어요. 50년의 거짓된 결혼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예요.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죠. 그날 밤 저는 샴페인을 땄습니다. 혼자 축하하려고요. 잔에 따라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당당한 73세 여자요. 윤말자 수고했어. 잘 견뎠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샴페인을 마셨어요. 달콤했습니다. 승리의 맛이었죠. 6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왔죠. 저는 혼자 사는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상미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민준이랑 지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아주 잘 지내. 상민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마음이 편하니까. 정말이었습니다. 얼굴도 밝아지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건강도 좋아졌죠. 그날 오후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요.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골랐습니다. 김장할 배추요. 혼자 김장하세요.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들네랑 같이 할 거예요. 그래요. 좋겠네요. 네, 손주들이랑 같이 하면 재미있죠. 배추를 샀습니다. 무도 샀고 젓갈도 샀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이 무거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집에 들어와 장을 정리했습니다. 김장 준비를 시작했죠.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였어요. 내일 상민네가 오면 같이 김치를 담그기로 했죠. 저녁 때 국수를 삶았습니다. 멸치 육수를 내서 국수를 말았어요. 혼자 먹기엔 많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났어요. 그래도 따뜻하다. 국수를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뉴스를 읽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륜으로 재산을 잃은 70대 부부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박모 씨 77세는 부인과 50년을 살다가 처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부인 윤모 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법원 사진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집과 예금이 실질적으로 윤모 씨의 재산임을 인정했습니다. 박모 씨는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었어요. 결국 이렇게 됐네. 중얼거렸습니다. 박기훈과 정자의 최후였죠.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국수를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이긴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건 저였죠. 박기훈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명예도요. 정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한테 외면당하고 혼자 살고 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집도 있고, 돈도 있고, 가족도 있었어요. 상민이랑 손주들이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갔죠. 참 고요하네.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고요했어요. 이상한 웃음소리도 속삭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평화만 있었죠. 이제 내 귀엔 웃음소리가 아니라 평화가 들린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로 평화로웠습니다. 마음도 몸도 모든 게요. 50년을 견뎠습니다. 배신당하고 속고 상처받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완벽하게요. 이제 남은 인생은 제 거였습니다.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제 시간이요.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겁니다. 손주들이랑 놀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도 다닐 거예요. 자유롭게 살 겁니다. 진짜 제 인생을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깨끗한 백지 위에 새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요. 윤말자,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힘이 났어요. 73살이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살 겁니다. 제가 주인공인 인생을요. 며칠 후였습니다. 상민네 가족이 왔어요. 김장하러요. 엄마 왔어요. 어서 와. 들어와. 수진이랑 민준, 지우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김장해요. 그래, 우리 손주들이랑 같이 하자. 부엌에서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버무렸어요. 민준이랑 지우도 도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양념을 묻혔죠.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다들 웃으며 김장을 했습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예전엔 박기훈 눈치 보느라 제대로 즐기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었어요. 김장이 끝났습니다. 김치 20포기가 완성됐죠. 와, 많이 담갔네요.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반은 너희 집으로 가져가. 고마워요, 엄마. 상민이 김치를 나눠 담았습니다. 절반은 상민네 차에 실었어요. 조심히 가. 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상민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거든요. 가족의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이었죠. 그날 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갓 담근 김치로요.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웃었어요. 참 좋다.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좋았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봤어요. 재미있는 장면에서 웃었습니다. 마음껏요. 눈치 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11시가 됐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 악몽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TV를 끄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네.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악몽 없는 평화로운 잠이요.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네.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상쾌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기가 좋았죠.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봤어요.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참 평화롭다.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50년의 고통 끝에 찾은 평화였죠. 값진 평화였습니다. 싸워서 쟁취한 거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박기훈과 정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뻔뻔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심도 없었어요. 제 알바가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죠. 커피를 다 마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 걷는 산책이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삶을 사는 윤말자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였어요. 윤말자, 73살 여자, 당당하게 사는 여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었죠.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낮잠을 잤습니다. 소파에서 편하게요.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어요. 손주들이랑 놀고 있는 꿈이었죠. 민준이랑 지우가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개운했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일까요? 부엌에서 요리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분이 좋았거든요.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식탁에 차렸어요.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죠.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요. 완벽했습니다.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죠.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영화가 하고 있었어요.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끝까지 봤죠. 영화가 끝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륜소송 패소한 박모 씨, 항소 포기했습니다.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박모 씨는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인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죠.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에 박기훈은 없었습니다. 정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과거의 사람들이었죠.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제가 행복한 지금과 더 행복할 미래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였어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침실로 가서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중얼거렸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요.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고요했죠. 이상한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도 없었어요. 평화만 있었습니다. 고요한 평화요. 이제 내 귀엔 평화가 들린다.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에 빠졌죠. 꿈속에서 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로요. 50년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평화만 남았죠. 제가 이긴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건 저였어요. 윤말자 73살. 당당한 여자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죠. 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소를 띤 채로요. 끝내 살아남은 건 나였다.